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조경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다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융 서비스가 다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 설명이나 그 다음에 약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보의 비대시성이 이제 심화되면서 이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슈머워치하고 이제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실하고 함께 금융 정보를 어떻게 더 쉽게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설명 의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금융회사라든가 입법자들, 전문가들이 머리를 함께 맞대야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 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시는 분, 그다음에 토론해 주시는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씨 김대성입니다. 예, 지금 박상혁 의원님이 오늘 운영위 국정감사 질의가 있어가지고 직접 오시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다루시는 주제가 또 저도 금융소비자로서 되게 불편함을 느꼈던 문제고, 또 정무위에서도 뭐 보험이든 금융이든 증권이든 여러 영역에 걸쳐서 몇 해 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시는 거 잘 듣고, 또 저희도 국회에서 공정이나 금융이나 관련 기관들이랑 좀 협의를 하면서 필요하면 또 입법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회까지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가 어디 가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토론 하나 발표하고 토론 시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발전 토론을 통해서 우리 제도가 어떤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야 할지, 또 이제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어떻게 신뢰 갖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갈지를 오늘 좀 고민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제 연구위원으로 계신 김명하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은 이상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정책연구위원,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님 세 분이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는 한 30분 듣겠습니다. 발표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게 된 한국법제연구원 김명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오늘 다뤄볼까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디지털 금융법 포럼이 좀 해외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업계분들부터 학계에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방식의 설명 의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같이 다들 같은 목소리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전문가들이 아니어도 굉장히 일반인들도 불편하고 의미가 뭘까라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디지털 계전환이라고 하고, 또 이제 뭐 에이전트 AI가 나온다, 뭐 AI 비서가 나온다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기존의 설명 의무 이행 방식이 적절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자리로 오늘 주제를 제안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뭐 보험 약관 설명 방식의 규제 적정성 검토지만 사실 모든 디지털 금융 영역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금융 서비스 접근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또 설명 의무가 그 법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그 기업의 경우, 특히 금융사의 경우에는 이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설계를 하고 또 이 설계된 상품을 판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 이슈가 계속 나오죠. 아까 저희 그 박상혁 의원님도 축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전 판매 때문에 발생하는 그 법적인 리스크, 사실 경영 리스크보다 한번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 한국의 경우에는 파산까지 이르지 않을 정도이더라도 굉장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영 리스크 이상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법률 리스크를 좀 사회적 인식 제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비용 편익적인 부분,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실제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기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쪽으로 좀 논의의 축을 한번 옮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 의무를 어떤 식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면서도 또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 그 금융감독원에 제시되어 있는 이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 핵심 정보라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서 놓은 장면이 그 내용인데요. 이 보험 하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뉘고, 보장성 보험은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이고, 또 저축성 보험은 이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잘 모르거나 금융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면 저축성 보험은 저축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내가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면 위험, 내가 거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저축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연금저축보험부터 시작해서 연금보험, 유니버셜 보험, 일반저축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게 보험감독원 페이지에 있는 설명 내용이거든요. 이것만 보고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보험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와 긴장감을 갖고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금융법을 전공했는데도 연금저축보험은 내가 연금처럼 계속 저축을 하라는 얘기인가? 적금인가? 보험인가?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인가? 아닌가?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려면 어마무시한 양의 약관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사실. 근데 상품 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하나를 캡처한 건데요. 이 주요 설명 내용에 대해서 이 개요, 계약의 개요, 그리고 뭐 청약 철회라든지 고지의무 위반 효과, 이런 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결국은 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인지를 못하면 보험 가입자, 일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대부분 이런 거 법적인 내용들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 특히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얘기들을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뭐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내가 아픈 지병이 있는데 지병을 밝히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제가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데 그 사실을 보지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계약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 의무 과정에서, 이행 과정에서 잘 지켜지고 있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논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그 보험 가입할 때
보험 모집인 만나서 하시나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험 모집인 만나서 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보험 모집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전화로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가입하죠. 대부분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에서 보험 가입 누릅니다. 그럼 누가 설명하나요? 그냥 설명문을 쭉 놓고 저희는 그 설명문을 읽었음 클릭하면 제가 책임을 다 지는 구조죠. 그러면 결국은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또한 소비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상품 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하고 그 현장에 가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렇게 사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읽고 이해하였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이렇게 하죠. 지금 위험 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실손 보험이다, 뭐 안보험이다, 생명보험이다, 상해보험이다. 이 정도는 다들 한두 개씩 다 가입하고 계실 거고, 어디 하다못해 해외 여행을 가시더라도 해외 여행자 보험 이런 거 다 드시죠. 그래서 아마 이런 리스크 기반의 그 보장성, 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도 혹시 들어 계신가요? 제가 딱 하나 들어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고장 내용이 뭔지. 제가 죽으면 주겠다는 건지. 그 해약 환급금 내용도 있고 뭐도 있는데 제가 가입할 당시에 분명히 읽었을 텐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그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가입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가입을 권유했던 직원들이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한 거랑 몇 가지 설명 의무에 기반한 설명을 했던 걸로 가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연금보험이 어느 정도의 그 수익 실현을 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보험을 들고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더 큰 경우가 많고요. 그 심지어 일반 보험이 아니라 변액 보험인 경우에는 유동성이 훨씬 크죠. 이런 내용들을 일반 소비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사실 저도 일반 금융 소비자거든요. 전문 소비자가 아닙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뭔가 좀 변화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설명 의무나 가입 절차에 대한 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 접근 방법, 체계화 그리고 평면화된 설명이 아니라 조금 눈에 더 잘 들어오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금융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그 안에 내포된 상품 자체의 위험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그 계약금을 보험금을 그 가입자가 담보받지 못했을 때, 그 지급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면서도 새로운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것도 사실 아까 그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를 보면 이 보험 상품은 이런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고 상품 제한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품 설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이렇게 하고 있으니 보험 가입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이런 특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놓은 건데 이것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사실. 네, 저도 한참 읽어봐야 되는데 가입 권유를 받게 되는 상품의 대략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뭐 이거는 안내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상품 설명서, 청약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으면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 이런 식으로 그 모든 법률 체계 자체가 금융 소비자가 다 확인하고 법률적인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관계를 금융 소비자가 그 사인을 하는 순간 다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적용도 받을 수 있고 또 책임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하면 반란이나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뭐 고의는 다들 알죠. 뭐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일부러 뭐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고의라는 걸 다 아는데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지? 잘 모르죠. 이거는 법적으로도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맨날 법원에 가서 다투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업종별로 법령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 의무도 정해져 있고 또 금소법에도 다시 명확하게 규정들을 하고 있고 입증 책임 전환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 이를 정도의 적정한 정보의 양이 제공되느냐 또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방법으로 제공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정보를 제공했을 때 효율적으로 인식하는 구조까지 가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 금융회사별로 지금 설명서나 핵심 설명서 양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뱅크에 가입을 해서 뭐 적금을 들거나 아니면 그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세부 금융 상품별로 용어를 아까 고지의무 사례처럼 이 고지의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 소비자가 사전부터 중간 단계, 해지 단계, 해지하고 나서 또는 보험 계약금을 청구하고 나서 아니면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법률 관계에 대한 그 쟁송을 다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지금 금소법에서는 다 제시하라 그러고 공시하라고 합니다. 근데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또 사고구제. 그냥 변호사 찾아가면 되지.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소액인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쟁송의 규모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접근, 요즘은 이걸 디지털 포용이나 디지털 금융의 포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접근 능력조차도 달라지고 그럼 디지털 금융으로 접근했는데 뭐가 달라졌죠? 그냥 내 책임이 더 커진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디지털 금융 상품을 가입을 했으면 뭐 쟁송도 뭐 ADR 그 대체적 구제 수단으로 해서 ADR로 바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있다던가 뭐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자는 온라인 쟁송 아니면 온라인 중재나 온라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혜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이나 뭐 사실 요새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리스크에 기반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다 보면 개인정보가 다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력, 특히 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신체 상태, 건강 상태까지 다 입력이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할 때 그 의료 관련된 서류들 다 업로드 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사진이나 뭐 보험 가입 서류들 또는 신분증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나 안전한가,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발생하는 문제는 금소법에서만 다룰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도 해야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해야 되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보호를 해야 되지만 저는 법학을 했고 금융법을 했으니까 그나마 뭐 빙산의 일각이지만 좀 알고 있다고 치고요. 일반인들이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관계나 소비자가 이용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접근이 가능할까요? 저조차도 한번 분쟁이 생기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 이거를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그 금융사는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들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이
행정 지침에 불과해요. 행정 지도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법적인 효력이 막상 쟁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금융감독당국도 참 난처해지고 또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주체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경영 손실로 이어지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이 소비자 보호 체계가 또는 사업자의 여러 가지 그 안내 방식이 결국은 이 비용 분담으로 돌아와서 최종 소비자가에 영향을 준 구조가 됩니다. 이랬을 때 서로 이익이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도, 감독당국도, 사업 주체도, 그리고 금융소비자까지. 누가 이익을 보나요?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권리관계는 잘 보호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좀 논의의 방식과 이 아이디어 자체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단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소비자가 충분한 사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것들하고 연결이 될 텐데, 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이 알고 본인의 보호 장치를 미리 공부하고 금융 상품마다 갖고 있는, 특히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장성이 다르고 또 아까 저축성이 다르고, 저축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자산처럼 보이지만 여객보험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또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나의 실로 돌아오는지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 그리고 내용, 그리고 소비자의 이해력에 대한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제가 어제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험가입 권유였습니다. 치매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치매는 다들 겁나죠. 그래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속 80km로 달려야 되는데 시속 88로 달리다가 찍혔을지 안 찍혔을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태로 계속 그 설명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듣고 네, 아니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기계적으로 하고 나중에 계약 체결이 딱 되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기억을 하나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들으면서 지칩니다. 10분, 20분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한 번씩 전화 권유가 와도 다 들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기계적으로 대답해서 확인하는 거, 또는 조그만한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서류들을 하나하나 그 깨알 같은 약관을 읽고 계약서를 읽고 상품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 문제. 이게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줄까요?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명확한 사전 조치 또는 합리적인 선택의 유도,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려면 이제부터는 이 소비자 정보 접근, 그 정보 제공 의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앞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계약을 할 때, 청약을 할 때 권유를 하고 청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 전 단계부터 금융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 이거는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회적 비용은 사실 결국은 모든 상품에 대한 운용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소비자가 그 계약 단계에서 부담할 편익과 비용이라면 그 전부터 금융교육 기회까지 같이 좀 설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특히 이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제가 그
보험 회사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 회사에는 이런 보험이 있구나. 이 보험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나한테 적합한 상품인지 또는 리스크가 있는 상품인지 다 일일이 따져보고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그 원앱 같은 데서도 그 보험을 추천해 줍니다. 저한테. AI가 맞춤 설계를 해주죠. 근데 요즘 제가 어제도 논문 관련해가지고 그런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이 편향성 문제, 특히 저희 최근에 이제 이쪽 금융 소비자 보호 쪽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 저한테 맞다고 추천을 했는데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한테 맞을까? 나한테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AI를 믿어야 되나? 보험사를 믿어야 되나? 근데 결국은 책임은 다 제가 져요. 나중에 약관 꼼꼼하게 안 읽어보면 다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해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금융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체계화된 그 접근권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도 이렇게 예경 가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내용.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이제 금융당국이 채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이 표준계약서는 사실 금융교육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표준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외에 특약으로 이런 게 들어온다면 어떤 내용이 되고 소비자는 어떤 권리와義務를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상품별로 좀 리스크 단계별로 나누어서 체계화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이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는 이 평면적인 설명으로 충족이 될 수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상품별 위험성에 대해서 다층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예를 들면 그 혹시 이 보험 상품 말고 증권이나 투자성 상품에 혹시 가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상품,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위험성에 대해서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초록색부터 노란색, 빨간색까지. 빨간색이면 굉장히 고위험이에요. 상품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초록색이면 상품 자체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금보험은 안전자산인가요? 안전하죠. 근데 1억 이상 넣으시면 안전한가요? 1억을 제외하고는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보를 안 해준 문제가 있는데 잘 모르시죠? 그리고 또 그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 가입자가 지게 되는 그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 자체가 이 소비자가 투자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 제 성향 평가를 미리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증권사에 가입해 보신 분들은 사전에 그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셨을 텐데, 그거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라는 항목에다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나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고 나 굉장히 위험 성향의 투자를 선호해 라고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고위험의 투자 상품이 저한테 추천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증권사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 단계로 조금 리스크들을 다층적으로 적용을 한 상태고, 보험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 그리고 그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는 그 계약, 청약 권유부터 시작을 하죠. 권유, 청약,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그 단계, 그리고 약관을 교부받고 그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는 그 모든 단계,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잘 돼서 저한테 보험금 지급이 되거나 또는 거절이 됐을 때 그 거절된 거에 대한 사후 이의 제기를 하는 단계 또는 쟁송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금융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그 사전에 뭐 예를 들면 간단한 퀴즈라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상품 가입을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성향 평가에 준하는 리스크 평가, 적합성, 적정성, 적절성이 다 확보가 되는 식으로 가면 좋겠고요. 또 그 지금 금융 소비자 보호 법령하고 세부 업역별로 그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정보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수준, 그리고 절차나 방식에 대한 정합성이 조금씩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 금융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하는 관점에서 그 관련 법률들도 한번 일관성을 있게 그 통합 체계 관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포용 정책인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디지털 포용 정책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뭐 저축이라든지 투자 쪽에서는 그 저신용자에 대한 디지털 포용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보험 상품이나 투자 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포용 정책의 대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뚝뚝뚝뚝 누르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자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1, 2만 원이면 돼요. 근데 제가 그 보험 모집인 통해서 전화해가지고 그 해외여행 가는데 제가 보험을 들까요 말까요 하면 조금 더 단가가 높아지죠. 이거 자체가 이제 디지털 포용의 한 사례로 그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그 양극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융 교육 측면을 그 기존 제도에서는 금융 교육을 해야 된다. 금융 교육을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각 상품별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소비자학과도 있고 뭐 금융학과도 있고 다 관련 학과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 주체, 소비자 주체, 금융 소비자로서의 여러 가지 법률 관계나 권리 의무 관계를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될 때고요. 또는 그 공교육 측면, 그 학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 그 금융 당국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금융 교육 기관들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디지털화된 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포용 정책 플러스 정보를 내가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굉장히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대략 좀 지난 것 같고요. 저희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디지털 교육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또는 정말 이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 위주로 아마 말씀들을 많이 주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토론 가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모아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재단은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이제 중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 기관인데요.
일단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새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소 쪽에서 정보비대칭이나 설명 의무 관련된 부분 이제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주로 토론 내용은 토론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그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뭐 대출뿐만 아니라 실은 지금 샌드박스로 예금까지 다 이제 중개로 비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 포용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전체적인 비용의 감소로 인해서 운영 비용이 낮아지니까 소액 거래나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제공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있지만 반대로는 이제 영업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상 금융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이제 위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토론문을 이제 여기 와서 봤는데 저와 좀 비슷한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겹칠 수도 있는데 한번 저도 이제 제가 먼저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반 전자상거래에 비해서 훨씬 위험한 이유가 이제 무형의 상품이고 장기적인 계약 관계로 인해서 한번 상품을 계약하면 계속 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이제 김 박사님의 의견에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금소법을 살펴보면 설명 의무에서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감독 규정에서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워서 민원이 빈발하는 상황이나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 금융 소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설명하도록 특히 이제 보장성 상품에는 그 부분을 더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보험 상품 자체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변액보험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 있다 보니까 보장 범위나 보상 한도가 다 다르고 소비자가 이제 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요즘 이제 실손보험 4세대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 설명을 하지도 않고 이제 보험 설계사가 1세대 보험에서 4세대 보험이 더 좋다는 이유로 그냥 무작정 전환시키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소비자원 분쟁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실손보험별로 이제 보상의 한도나 비급여 통제사항, 본인 부담 상한제 등 소비자에게 보장사항이 이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에서 그 그러니까 보험의 주요 조건이 변경되면 고지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얼마나 충분히 잘 설명되고 있는지는 잘 이제 분쟁의 요지가 많아서 이 부분도 이제 소비자 분쟁 사례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소법상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불확실하게 안내가 된다면 이제 설명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 권유나 불공정 영업 행위로까지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특히나 더 강조하신 이유가 금융상품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대면 가입이 좀 많은 상태이고 그 금융위도 계속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청구하는 쪽에 디지털 전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상품 구조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좀 대면 영업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최근에 올해 디지털 금융 이용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은행이나 뱅킹 앱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했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한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이제 다크 패턴인데요. 이 비대면 환경이 생기면서 이제 정보가 많아지니까 소비자들이 더 알 권리가 많아지고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기술의 속도나 이제 너무 과잉 정보로 인해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를 이제 악용해서 금융회사들이 이제 제한된 화면 내에서 상품의 정보를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수익률이라던가 이제 과거의 성과
뭐 몇 명이 가입했는지, 뭐 특히 보험 홈페이지 같은 데서는 30대 같은 연령대에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복잡하거나 많은 정보를 싫어하고 중요한 내용을 읽지 않고 이제 정보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약관을 피하려고 하는 편의성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값을 그대로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보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다크 패턴 사례가 보험 미리 사전에 다 선택이 되어 있고 어떤 보험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형태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단 공정위에서 먼저 전자상거래에서 많다 보니 다크 패턴 행위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으나 이제 실제로 과태료가 500만 원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크게 이게 이제 오히려 다크 패턴을 악용해서 영업이익을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규제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을지는 이제 미지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께서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금융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금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기 책임 원칙 같은 경우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에서 더 높은 자기 책임 원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은 본인의 의지로 직접 검색해서 상품을 가입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권유나 누구의 직원의 개입 행위 없이 이제 자기가 보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더 강하게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다크 패턴이나 다른 행위가 개입이 되면 중요 정보가 은폐나 누락 축소되어서 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소법 자체가 이제 대면 영업 행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개정에 대한 요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나름 이제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올해 이제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또 상품 설계 화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법으로 통해서 좀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판례를 살펴보면 이제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자체가 일반적인 평균적인 금융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설명을 받는 특정 소비자, 해당하는 소비자가 지식, 경험, 연령, 이해력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교육부터 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쯤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명하 박사님이나 또 토론해 주신 우리 이정민 박사님과 제 토론 내용도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김명하 박사님은 법적으로 좀 접근을 해줬고 또 법과 사례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해줬고 또 우리 이정민 박사님도 이제 최근에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면 저는 좀 근본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적으로 지금 현재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는 가운데서 이 설명 의무 규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해외에서는 설명 의무 규제라는 게 없습니다. 혹시 disclosure regulation은 있는데 설명 의무 규제는 없습니다. 물론 내용상 접근법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disclosure act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있지만 감독 당국에서는 보여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소비자가 실제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설명 의무 규제가 설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규제이죠. 근데 사실 제가 여기에다가 썼지만은
이 본디 금융상품 설명 의무 규제는 인간 대 인간인 대면 환경에서는 설명 의무의 부담 주체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디지털 채널에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큰 화면의 PC 화면이거나 아니면 모바일 화면에 작은 스크린과 금융 소비자, 인간이 마주치는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금융 상품 설명 의무의 부담 주체가 사라집니다. 분명히 규정상 설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지만 설명하여야 할 주체가 사라집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이기도 한데 금융회사는 어떻게 하냐?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설명 자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는 알아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숙지해야 됩니다. 결국엔 아까 김명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게 귀찮으니 보이지 않으니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 금융상품 설명 의무 규제는 제가 판단하기에 있는 금융상품 자료 제공 및 확인 규제로 변경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뒤에 조혜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무엇을 하도록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하더라도 지금의 현재 금융 소비자의 패턴은 행동 패턴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만들 때 안 읽어보니까 5초 있다가 확인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하자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더 옛날에는 그냥 바로 터치해서 끝낼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열어보면서 어차피 안 읽을 건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디지털 환경으로 금융상품 소비의 접점이 계속 전환되면 될수록 금융상품 설명 의무 규제의 의의는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효과 측면인데요. 이 금융회사 원래 이제는 이 금융상품 금소법이 제정이 되면서 대면에서 판매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설명 의무 부담이 워낙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도 그렇고 가만 보니까 디지털 채널에서는 너무 편한 겁니다. 규제의 부담이 아예 금융회사가 지는 게 아니라 결국 금융 소비자가 전이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가이드라인 만들 때 저희가 일부러 저희 연구진이 2년, 3년 전에 일부러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금융회사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소극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은행의 그 담당 직원이 어떻게 할지만 알려달라. 그대로 하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고객이 이 금융상품을 소비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적합한 권유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형식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준법 비용을 최소화하겠다. 그게 가장 큰 목적 함수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금융상품 설명 의무의 부담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면 환경에서는 그래도 모르면 물어볼 수 있고 좀 더 설명해 달라고 해볼 수도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세히 읽어보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고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PDF 방식으로 그냥 한쪽씩 보여주고 읽든지 말든지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확인 절차인데 확인 버튼만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희비가 업권별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판매 비중이 높은 금융상품일수록 금융상품 설명 의무 규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오늘 김명하 박사님께서 이제 보장성 금융상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살펴본 그 판매 데이터로 가서는 사실 보장성은 다 오프라인에서 설계사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 정도가 사실은 디지털 채널 통해서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금성, 대출성은 많이 디지털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투자성도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 외에는 대부분 다 디지털 채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설명 의무 부담을 금융회사가 느끼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는 금소법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 중에서 설명 의무 그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설명 의무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입증 책임의 전환의 어떤 그 도입 목적도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래서 이제는 개선 방향으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만약에 그 디지털 환경에서 규제 준수 비용이 어떤 기술적 이유로 감소한 거라면 타당할 수 있으나 이게 그 규제 준수 부담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한 결과라면은 이건 다시 원래의 목적에 맞게 금융회사한테 금융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확인하도록 하는 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것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융상품 판매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쇼츠처럼 금융상품 설명 녹화 영상이라도 좀 틀어주면서 그러면 교육과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시청해야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채널의 가장 큰 약점은 상호작용의 부재입니다. 이제는 금융 AI가 곽강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구현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비용도 들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금융 AI를 통해서 설명 의무 규제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설명 의무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도 설명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담을 은행이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 소비자학과 조혜진 교수입니다. 먼저 이
지금 작은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정책 세미나에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발제를 맡아주신 법제연구원의 김명화 박사님도 엄청 너무나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너무나 훌륭한 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아니면 법과 뭐 디지털 위주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해오고 계시고 또 이정미 박사님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연구위원 계신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요즘에 최근에 제일 핫하시게 신진 연구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연구위원께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토론문을 잠깐 짧은 토론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방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개진해 주실 정도로 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여에 대해서는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 여기에 모여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발표문도 듣고 토론문도 다 듣고 저도 잠깐 토론을 하겠지만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 오늘을 시발점을 해서 더 중요한 이 부분 향후에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또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만을 주장해서 그것이 제대로 보호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헤쳐나가고 뭘 발전시키고 어떤 거를 개선시켜 나가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에서 이제 금융소비자와 뭐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뭐 관련된 과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아니면 소비자를 대표하는 뭐 이런 입장에서 자꾸 이제 발언을 하고 토론이나 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 소비자를 그래도 대표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도 이제 저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 개선 방향에 관련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주제로는 이제 복잡한 약관, 보험 특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설명 의무를 어떻게 좀 혁신시킬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도로 던져주신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야 할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금소법에도 지금 발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금융상품의 어떤 주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약 설명서를 제공해야 될 의무 이런 건 법조항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소비자가 정말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판매자들이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의 우려가 늘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취약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금융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분쟁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보험 설계나 뭐 가계 저축과 투자 뭐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금융상품이 굉장히 특수하다. 또 보험상품은 더 특수하다. 뭐 무형성이 있고 복잡성이 있고 또 불확실하다. 미래 수익이라든지 손실 발생이 정말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소비자와 기업, 기관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려움을 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제가 보험 약관에 대해서 뭐 심의를 하는 뭐 그런 자리도 조금 있었었는데 어쨌든 약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보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품 설명서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모호하고 너무나 방대하고 또 전문 용어가 남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장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 방대한 내용이 소비자가 단숨에 그 보험 상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특히 약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당연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권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드렸던 토론문에도 있지만 이런 뭐 민원
그리고 분쟁 민원 특히 이런 것이 거의 모든 업권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준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성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보를 설명하고 설명의 의무를 이제 하는데 그게 그냥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만 그친 게 아니라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정보 제공의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충분성, 정보의 충분성, 또 실효성, 객관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보의 충분성 조금 최선의 선택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아니라 이해할 수, 양적으로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정보의 충분성이고 정보의 실효성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정보를 판단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게 실효성인 거고 그리고 편향되거나 허위다 가장 광고가 아니라 그런 정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잘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정보의 객관성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정말 잘 이해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정보의 어떤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지점이라는 거는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 그냥 이제 불안전 판매 어떤 그런 판매 그 보험상품이라든지 금융상품 판매할 때의 어떤 설명 방식의 문제라든지 소비자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단숨에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어려운데 이해하기 어렵다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 더 깊이 있게 약관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해도 측면에서 한계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지금 약관을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회사의 약관을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제안서가 있고 설명서가 따로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약서가 따로 있고 약관이 있고 또 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 설명서나 상품 제안서는 요즘에 조금 소비자 친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험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시각화돼 있고 구조화돼 있고 조금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관의 경우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굉장히 방대한 그런 구조의 약관을 그대로 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소비자가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약관 문장이 내용에도 있지만 평균 50단어를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한 문장에 3개 이상의 예외 조항이 방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설명 문항이다. 설명 문체로 계속 그 문체가 옛날부터 있었던 문체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 저도 전문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는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디지털로 이제 넘어왔을 때 이제 아까도 설명을 많이 하셨고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설명 의무를 이제 금속법이 지정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면책을 받지 않아야 되고 주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 의무를 하는데 이거에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적인 실질이 아니라 절차적인 형식을 하는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개선 방향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첫째 이해 중심형 약관으로 전환을 하자. 둘째 디지털 기반 설명 의무의 시스템을 조금 구축을 해보자. 그리고 표준 계약서 설명 기준을 좀 구체화시켜 보자. 그리고 보험 이해력을 또 기반으로 해서 금융교육, 보험교육, 소비자 보호를 조금 강화시켜 보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크게는 조금 내용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미나도 계속하고 또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아니면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얘기를 조금 제시를 해야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해중심형 약관으로 전환시키자. 그래서 뭐 호주나 영국에서 사례처럼 보험약관 표준화 가이드라인 뭐 이제 나오고 있고 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말을 우리가 저도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럴 때 배운 말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장으로 설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 요약본으로라도 해서 조금 약간의 어떤 내용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용어로 제공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AI 기반의 어떤 약관을 좀 요약해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보고 좀 설명을 다 모든 회사들이 비슷한 상품의 뭐 보장성 상품 아니면 지금 아까 이성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에서는 사실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 뭐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동일한 동종의 상품들을 비슷하게 비슷한 종류의 가이드라인이나 설명의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위험이라든지 고장과 관련된 특수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각적으로 조금 더 아이콘이라든지 질문형 인터페이스를 안내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표준계약서라든지 표준 설명 매뉴얼을 좀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좀 찾아보니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2025년도에 보험사 해피풀 가이드라인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 판매로 잘 되고 있는지를 해피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보험사들이 다 동일하게 어느 정도 수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보험업권에서 자유규제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 지금 현재 도입을 했다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게 잘 운영이 될지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해도 소비자들이 이걸 이해하기 쉽게 또 아니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운영 결과라든지 그런 것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교육자 입장에서 정보 제공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그냥 상품 판매할 때 제대로 된 이해나 제대로 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모든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금융교육 여기에서는 보험 상품이었으니까 조금 파이낸셜 리터러시 아니면 인슈어런스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학습할 소비자가 스스로 학습할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소비자들이 너무나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좀 지식 수준이 좀 낮거나 아니면 디지털 이해력이 부족한 그런 소비자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소비자의 어떤 교육 요구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교육 내용이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요거 2025년도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부 기관에서 모두 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굉장히 크게 외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장님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한 거가 이제 있는데 상품 설계 심사 단계부터 이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예방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판매 사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소비자 중심 문화를 좀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한 19년도에 금융 포럼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그쳤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많이 확산돼서 정부 당국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무엇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은 조금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런 문제인식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향후에 어떻게 해볼까에 대해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네, 토론을 하고 이제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토론 내용이 더 중요한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아마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아까 다 똑같이 강조를 해주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요새 그 굉장히 잘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봇, 축의 변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도 디지털 전환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의 축이나 그리고 또 방식 그리고 적정성이나 적합성, 충분성, 뭐 실효성 이런 것들을 좀 아까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 이해도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금융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을 개보위나 개인정보 보호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채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분야 소비자 보호는 사실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다른 소비자 보호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금융에서 하는 걸 굉장히 빨리 따라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모든 논의의 하나의 모델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논의가 오늘 아마 시작일 것 같은데 다들 느끼고 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빠른 속도로 체계화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청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